안녕하세요. 베타 AI 뉴스레터 팟캐스트 팀입니다. 2025년 6월 세 번째 주인데요. 이번 주 AI 업계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주목할 만한 핵심 소식들 한번 깊이 살펴보시죠. 1부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특히 AI 기술의 확장세가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뭐랄까, 지정학적인 이슈부터 시작해서 국방, 또 법적 문제, 심지어는 명품 산업까지요. 맞아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분야까지 막 뻗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동시에 그만큼 고민거리나 또 긴장감도 같이 커지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네, 그럼 그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볼까요? 중국 AI 기업들이 미국의 그 고성능 칩 규제 있잖아요. 네네. 이걸 피하려고 데이터를 그냥 물리적으로 해외로 직접 옮긴다는 소식이에요. 하드 드라이브를 가방에 잔뜩 넣어서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허허, 참, 영화 같죠, 진짜. 근데 이게 미국의 규제가 워낙 강해지니까 나온 고육지책인데요. 그렇죠. 단순히 몰래 뭘 한다기보다 이제는 아예 데이터 자체를 국경 밖으로 가져가서 AI를 개발하려는 그런 시도인 거죠. 아예 판을 옮기는 거군요. 네. 그래서 동남아가 요즘 새로운 AI 허브로 막 떠오르는 배경이기도 하고요. 물론 미국 정부도 이걸 모를 리가 없으니까요.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규제가 또 어떻게 바뀔지 이건 좀 지켜봐야 합니다. 국제적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히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도 아주 그냥 활발했습니다. 오픈 AI 소식인데요. 미 국방부랑 2억 달러 규모 계약을 했다고요. 사이버 방어 분야 협력이라는데 이것도 좀 놀라운데요? 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픈 AI가 원래는 군사 및 전쟁 분야에는 기술을 쓰지 않겠다고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정책이 있었죠. 네, 근데 그 정책을 바꾼 다음에 나온 첫 대규모 국방 계약이라서요. 아무래도 AI 기술의 군사적 활용, 또 윤리 문제, 이런 논의가 다시 막 활발해질 수밖에 없죠. 다른 AI 기업들 행보에도 좀 영향을 주겠네요. 그렇죠. 다들 이제 국방 분야 진출을 보고 있을 테니까요. 기술 활용 범위를 두고서는 또 다른 곳에서도 좀 시끄러웠죠. 이번엔 할리우드입니다. 디즈니랑 유니버셜이요. AI 이미지 생성기 미드저니를 고소했다는 소식이에요. 네, 저작권 침해로요. 다스베이더나 슈렉 같은 자기들 캐릭터가 거기서 막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니, 미드저니에서 그런 게 그냥 막 나오나요? 네, 사용자들이 그렇게 프롬프트를 넣으면 생성이 된다는 주장인 거죠. 게다가 미드저니가 곧 비디오 생성 도구도 내놓는다고 하니까 할리우드 입장에서는 더 걱정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렇겠네요. 이미지도 문제인데 영상까지 나오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이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문제랑 또 AI 생성물의 권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AI 회사들도 비슷한 소송이 많아서요. 다들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 업계 전반에 영향이 크겠네요. 그런데 이런 법적 문제 말고도 기술 경쟁 구도도 참 재밌게 돌아가고 있어요. 오픈 AI가 이번에는 경쟁사인 구글 클라우드를 쓰기로 했다면서요. 네, 이것도 흥미롭죠. 원래 주 파트너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였잖아요. 그렇죠. MS가 엄청 투자했는데. 네. 근데 이제 구글 클라우드까지 쓰겠다는 건데 이건 결국 AI 모델 훈련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어마어마한 컴퓨팅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죠. 한 군데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겠군요. 워낙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AI 경쟁이 정말 치열하지만 동시에 이 인프라 비용이 천문학적이다 보니까 뭐랄까 때로는 경쟁사하고도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게 오픈 AI 연간 매출 추정치가 벌써 10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요. 네, 그 점도 참 대단합니다. 정말 엄청난 성장세죠. 와, 진짜 빠르네요. 근데 AI가 이런 첨단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명품업계 소식도 있어요. LVMH요. 루이비통 모ët 헤네시 그룹이 AI를 활용해서 사업 위기를 좀 돌파해 보려고 한다고요. 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요즘 명품 수요가 좀 주춤하잖아요. 그러니까 LVMH가 구글 클라우드랑 협력해서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이걸로 공급망 관리나 가격 책정, 마케팅 같은데 AI를 쓴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쓰는 건가요? 예를 들면 티파니 매장 직원들이 AI 에이전트를 써서 고객한테 맞는 메시지를 막 생성하고 그런다더라고요.
오, 단순히 내부 효율화가 아니라 고객 경험까지 건드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효율성도 높이고 고객 경험도 향상시켜서 위기를 넘으려는 시도죠. 어떻게 보면 명품 산업의 그 창의적인 영역까지 AI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이것도 좀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네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것도 AI 경쟁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메타가 AI 학습 데이터 전문 기업이죠. 스케일 AI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CEO까지 영입했다는 소식이에요. 네, 맞습니다. 메타가 그 스케일 AI 지분을 거의 49% 확보한 걸로 알려졌어요. 투자 금액이 아마 한 143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요. 와, 143억 달러. 네, 스케일 AI 기업 가치는 한 290억 달러 정도로 평가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CEO인 알렉산더 왕도 메타로 갔죠. 이건 메타가 정말 AI에 사활을 걸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렇죠. 자체 AI 모델 개발, 특히 그 초지능, 슈퍼 인텔리전스 개발 경쟁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오픈 AI가 인프라 확보를 위해 경쟁사와도 손을 잡는다면 메타는 좀 더 직접적으로 핵심 데이터랑 인재 확보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방식을 택한 셈입니다. 이 차이점도 여러분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쏟아졌네요. 뭐 중국의 규제 우회 시도부터 빅테크 기업들의 복잡한 관계, 할리우드의 저작권 문제, 그리고 명품 같은 예상 밖의 산업까지 AI가 안 끼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이걸 둘러싼 비즈니스 환경, 또 법이나 윤리 문제에 대한 논의도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룬 뉴스들 하나하나가 앞으로 AI 생태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 중에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또 하시는 일에는 어떤 소식이 가장 크게 다가오셨나요? AI가 우리 사회와 산업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부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는요, 이번 주에 주목할 만했던 AI 오픈소스 코드와 또 흥미로운 논문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낮은 수요일 오후 2시 애니메이션 AI 소식을 전해드려요. 네, 베타 AI 팟캐스트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흥미로운 AI 오픈소스 코드와 논문들 같이 살펴볼 텐데요. 총 5가지 최신 연구 결과들을 좀 깊게 파헤쳐볼까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이번 주는 뭐랄까, AI가 인간의 개념 표현을 따라가는 방식부터 시작해서요. 모델의 자신감을 활용한 학습법, 그리고 지정학적 편향 문제도 있고요. 또 새로운 대규모 모델이랑 코드 통합 추론 방식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연구부터 바로 시작하죠. 멀티모달 LLM, 그러니까 글과 이미지를 같이 이해하는 모델이 인간처럼 객체 개념을 표현할 수 있냐, 이걸 다룬 Human-like Object Concept Representations Emerge Naturally in Multimodal Large Language Models 논문입니다. 흥미롭죠? 네, 핵심 질문은 이거였어요. 기계가 언어랑 시각 데이터만 보고도 인간하고 비슷하게 사물 개념을 만들 수 있을까? 연구진들이 그래서 470만 개나 되는 엄청난 양의 삼중앙 판단 데이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게 더 비슷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데이터랑 뇌영상 분석 결과를 합쳤습니다. 이걸로 1854개 자연물에 대한 유사성 구조를 파악해서 66차원의 인베딩, 그러니까 일종의 개념 지도를 만든 거죠. 아, 개념 지도요? 네. 근데 결과가 상당히 놀라워요. 이 AI가 만든 개념 지도가요, 인간의 머릿속 개념 구조랑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는 겁니다. 의미적으로 비슷한 것끼리 묶이는 방식도 그렇고요. 심지어 뇌의 특정 영역 있잖아요. 사물의 형태나 공간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 그쪽 신경활동 패턴하고 모듈 인베딩이 강하게 일치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와, 그러니까 단순히 데이터를 외운 게 아니라 언어랑 이미지만으로도 인간의 개념 지식 핵심이란 비슷한 구조가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군요. 네, 뭐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죠. 이야,
정말 대단한 발견이네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Confidence is all you need. Few-shot RL Fine-tuning of Language Models. RLC, 자신감 기반 강화학습이라는 새로운 방식인데요. 기존 강화학습이랑 뭐가 다른 거죠? 어떤 점을 개선했나요? 아, 네. 기존 RL 방식은 보통 사람이 일일이 정답을 달아주거나 아니면 별도의 보상 모델이 필요했거든요. 이게 비용이 꽤 들죠. 그렇죠. 시간도 많이 들고. 맞아요. 근데 RLC는 그런 외부 정보가 전혀 필요 없고요. 모델 스스로 나 이 답변은 좀 확신하는데 하는 그 자신감 자체를 보상 신호로 써요. 그러니까 레이블링이나 복잡한 보상 설계가 아예 필요 없는 거죠. 아하, 모델 내부의 신호를 활용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Quen 2.5-Math7B라는 수학 모델에 이걸 적용해 봤는데 질문 하나당 딱 16개 샘플, 그리고 학습 단계도 한 10번에서 20번 정도만 돌렸어요. 네, 16개요? 정말 조금 썼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AME 2024에서 13.4%, Math 500에서는 21.2%나 정확도가 확 올랐습니다. 여러 수학 벤치마크에서요. 와, 그렇게 적은 샘플이랑 레이블 없이도 성능을 저렇게 높일 수 있다니 정말 간단하면서도 확장 가능한 방법인데요. 네, 상당히 효율적인 접근법이죠. 자, 세 번째는 좀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 같습니다. LLM의 지정학적 편향성 연구, Geopolitical Biases in LLMs, What are the good and the bad countries according to contemporary language models? 이네요. 네, 이 연구는 좀 흥미로운 방식으로 접근했는데요.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미국, 영국, 구소련, 중국 같이 서로 다른 국가적 관점을 가진 해석 자료를 LLM에게 줘봤어요. 그러면서 중립적인 설명이랑 각 국가별 관점을 비교해서 모델이 어느 쪽 이야기를 더 선호하는지 그 편향성을 평가한 거죠. 이걸 위해 새로운 데이터셋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결론적으로는 상당한 지정학적 편향이 발견했습니다. 모델들이 특정 국가의 서사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단순히 편향되지 않게 말해줘 같은 간단한 프롬프트로는 이게 잘 제거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떤 정보 출처를 주느냐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때로는 편향을 더 증폭시키기도 했고요. 아, 그렇군요. 그 LLM 안에 이런 국가별 서사 편향이 실제로 존재하고 또 간단한 방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그 연구의 틀과 데이터셋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해 보입니다. 네 번째 소식으로 가보죠. 미니맥스 M1이라는 새로운 오픈소스 대규모 모델입니다. 이름부터 강력한 느낌인데요. 미니맥스 M1, Scaling Test Time Compute Efficiently with Lightning Attention. 큰 하나 처리할 때는 459억 개만 활성화돼서 효율적이고요. 라이트닝 어텐션이요? 그건 뭔가요? 그게 핵심 기술 중 하나인데요. 테스트 시, 그러니까 실제로 모델을 사용할 때 계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확장시켜주는 기술이에요. 특히 긴 글을 처리할 때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해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려 100만 토큰 컨텍스트 길이를 지원합니다. 100만 토큰이요? 와, 딥식 R1의 8배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 긴 글을 이해하거나 복잡한 사고가 필요한 작업에 특히 강점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CSPO라는 새로운 RL 알고리즘으로 효율성을 더 높여서요. 512개의 H800 GPU로 전체 RL 훈련을 딱 3주 만에 끝냈다고 해요. 비용은 한 53만 달러 정도 들었다고 하고요. 와, 훈련 기간도 짧고 성능 면에서도 기존 모델들과 비슷하거나 더 좋으면서 특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나 도구 활용, 긴 컨텍스트 작업에 강점이 있다니 대단하네요. 모델이 공개되어 있다고요? 네, 공개됐습니다. 뉴스레터 링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벌써 마지막 5번째 소식이네요. Cohort, Code Integrated Reasoning Within Thinking. 이건 LLM, 그러니까 대규모 추론 모델이 복잡한 수학 계산을 더 잘하게 돕는 프레임워크라고요. 네, 맞아요. 오원이나 딥식 아론 같은 요즘 LLM들이 긴 사고 연세, 카오티 추론은 잘하는데 정작 그 과정이 필요한 복잡한 수학 계산에서는 좀 비효율적이거나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렇죠. 계산은 좀 약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코드 인터프리터, CI 같은 외부 계산 도구를 쓰면 좋은데 모델의 내부 텍스트 추론이랑 이 외부 CI 지식을 어떻게 잘 합칠지가 좀 기술적인 과제였어요. 코알트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울리안 프레임워크입니다.
LLM이 필요할 때 이 CI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딱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특히 힌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기법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요. 아주 적은 수의 고품질 예시 데이터만 가지고도 모델이 언제 어떻게 계산기를 써야 할지 배울 수 있도록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딱 30개 샘플로 시작해서 다양한 크기 모델을 성공적으로 후연련시켰다고 합니다. 30개 샘플로요? 정말 효율적이네요. 결과는 어땠나요? 네. 실험 결과를 보면요. 이 힌트 엔지니어링으로 만든 코알팀 모델이 5개의 어려운 수학 추론 데이터셋에서 기존 딥시크 R1 기반 모델보다 정확도를 4%에서 8% 정도 향상시켰고요. 동시에 토큰 사용량, 그러니까 계산량은 30%에서 50%나 줄였습니다. 오, 정확도랑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네요. 이것도 모델과 코드가 공개되어 있다고요? 네, 이것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역시 뉴스레터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연구들, 정말 AI가 뭐랄까 인간의 개념 이해 방식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또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심지어 사회적 편향 문제까지 고민하면서 더 강력하고 복잡한 추론 능력을 갖춰나가는 정말 다양한 방향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오늘 다룬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로우셨는지 또 이 기술들이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엔 뉴스레터와 팟캐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